예, 안녕하십니까. 지성불교연구원 원장 이태승입니다. 오늘은 그 한글 창제와 불교 첫 번째 시간으로요. 세종대왕은 왜 신미에게 해각존자의 법포를 내렸을까? 신미대사의 생애와 세종대왕. 이런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신미대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전에 그 영상을 좀 만들었거든요. 이전에 영상을 만들 때는 실담범자 강의라는 제목으로 신미대사, 한글 창조와 신미대사, 한글 창제 비밀에 대한 도전. 제가 그 범어에 대한 연구를 조금 하고 있어서 그 연구 결과를 반영해서 이 신미대사와 관련된 이런 내용을 만들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신미대사님의 그런 그 구체적인 행장을 사실 조금 좀 살펴볼 그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한글 창조와 불교라고 해서 조금 더 그 역사적 사실을 좀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우리 그 한글 창제와 불교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신미대사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를 한번 좀 세밀히 살펴보려고 오늘 이런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 참고 자료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신미대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그 박혜진 선생님의 이 훈민정음의 길, 그 다음에 월인 청강지구 이런 책은 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크게 도움받은 우리 그 한글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정사, 야사 이런 걸 통틀어서 한글과 관련된 아주 세밀한 역사적인 또 재미있게 글을 써주신 우리 김순기 선생님하고 최시선 선생님 책을 제가 많이 참고했는데요. 우리 김순기 선생님은 사실 그 신미대사 그 영산 김씨 그 후손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인연이 있어서 이런 책을 보게 됐고요. 또 최시선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이신데 아주 그 사실적인 그런 자료들, 실록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살펴보시고 아주 좋은 의견을 이렇게 많이 내셨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하는 얘기 중에도 우리 최선 선생님이나 김순희 선생님 말씀하고도 겹치는 것들이 제법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참고했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그 훈민정음 관심을 가지면서 기존 학계, 우리 한글 학계라든가 국어 학계 주류의 어떤 입장에서 이런 어떤 그 한글과 관련된 내용을 그 말씀하시는 그런 책으로 제가 많이 도움을 받은 두 권의 책인데요. 우리 김수롱 선생님 책, 그 홍연보 선생님 책 열심히 좀 봤습니다. 우리 김수롱 선생님 책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좀 편하게 해주셨는데 우리 김수롱 선생님 세종 단독 창제설, 집현전 학자들하고 상관없이 그 세종 단독 창제설이라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그 말씀을 해주셔서 많이 납득을 했고요. 또 우리 그 홍윤보 선생님 제가 뵙지 못했지만 그 실록이라든가 사실적 자료에 의거해서 정확한 그런 얘기를 하신 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뭐 어느 정도까지 사실과 추론의 경계를 얘기할 수 있지 몰라도 좀 더 우리 불교 입장에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런 준비를 했는데 두 분의 이런 책도 굉장히 도움을 받았다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감사의 뜻을 올리고 이렇게 알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하려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의 목적은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된 훈민정음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문화 창달 정신을 보이는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문화유산이다. 이러한 위협을 보여준 세종대왕은 위대한 성군으로서 특히 그의 애민정신과 과학적 창의정신은 오늘날에 또 많은 기관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위대한 성군이신 세종대왕은 왜 돌아가시는 시점에서까지 불교 승려인 신미에게 당시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운 법보를 내렸던 것일까? 당시 조선 사회는 유교를 국시로 하는 나라로서 불교에 대한 탄압 속에 불교인은 국가적 사업 등에 철저히 배제되었다.
그러한 엄격한 유교적 사회 질서 속에서 세종대왕은 신미에게 법포를 내리신다. 문종에 의해 실행된 법포 하교는 이후 유교 관리들에 의한 반대와 비판 상소가 이어진다. 본 강의는 이러한 법포 하교와 그 이후에 나타나는 반대 상소를 통해 신미대사가 한글 창제와 어떠한 관계를 가졌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신미대사와 관련된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조선시대 유교사회 속에서 불교인으로서 신미대사의 역사적 족적을 추적하여 불교와 한글 창제에 대한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예, 사실 그 신미대사 그 관련해서는 그 특히 문종실록에 많이 나와요. 그 세종대왕 그 당시에도 뭐 많이 나오긴 나오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은 그 신미대사에게 이렇게 그 법포를 하교한 것인데 여기 문종실록 요 1450년은 그 세종대왕께 돌아가신 그 해인데요. 이때를 그 실록에서 문종 즉위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2월 17일 날 돌아가셨는데 요 4월 6일 실록 기사에 보면 그 요런 내용이 있는데요. 대행왕께서 이게 이제 세종대왕께서인데요. 병인년부터 비로소 신미 이름을 들으셨다. 라고 해서 신미를 알게 된 것에 대한 문종의 그런 입장, 그런 어떤 그 기록을 이렇게 했는데요. 병인년이 1446년이거든요. 왜 이제 그 우리 소원왕후께서 돌아가신 그 해 대자암에서 이제 그 법회를 열었는데 아마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요 병인년이 신미와 관련된 첫 번째 기사라고 하는 이 실록에서의 기록은 국어학계 이런 데서도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종께서 신미에게 그 판선 교종을 제수하려고 하여 일의 계획이 이미 정해졌는데 마침 신미가 질병이 있어 그대로 되지 못하였는데 오늘 그 이 어떤 직함을 제수하는 것이 법호를 제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물어요. 요게 이제 4월 6일인데 이건 지금 그 세종대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그 이릅니다 하고 해서 이제 이거는 좀 연기가 됐는데요. 그래서 요 4월 6일 기사에서 그 건너뛰어 7월 6일 날 이제 그 신미에게 이런 보포가 내려져요. 7월 6일 기사인데요. 신미에게 선교종 도청서 밀전정보 비지상훈 우국이세 원육무의 해각존자로 삼고 금난지에 광교를 써서 자포촉으로 싸서 자초폭으로 싸서 사람을 보내주었는데 우리 국조일에 이러한 승직은 없었다. 이렇게 그 버퍼를 내려요. 우국이세 해각존자. 엄청난 그런 그 명칭을 갖고 있는 건데요. 이 그 버퍼가 내린 이후에 이제 뭐 난리가 나죠. 그 궁궐에서. 그래서 한 거의 뭐 13회 이상, 한 거의 15, 6회 정도의 비판과 반대 상소가 나타나는데 그 처음 반대 상소가 요 하위지, 이 하위지, 박팽년 뭐 이런 분들은 나중에 그 단종 그때 그 사육신으로 이름을 올리신 충신들이신데 어쨌든 이런 분들이 그 신미에 대해서 그렇고 그 법호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아주 반대를 해요. 그래서 하위지는 요게 7월 8일인데요. 예, 이제 그 세종이 돌아가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문종께서 이제 정사를 이렇게 이제 그 직접 그 이렇게 그 정사를 보시는데 그 첫 번째 하교가 이 그 법호를 내린 거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 그 처음 정사에서 간사한 중에게 존호를 내리셨다. 이렇게 이제 아주 비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문종은 그 신미에 대한 그 칭호는 선왕께서 내리셨는데 다만 그때 몸이 아프셔가지고 직접 그 시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아니라 선왕의 뜻을 받들어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요 박팽년의 그 상소가 나타나는데요. 요 박팽년도 그 신미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비판적이에요. 그리고 이 박팽년의 글에서 보면은 이제 박팽년은 아주 어려서부터 그 신미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미는 간사한 중입니다. 일찍이 학당에 입학하여 함부로 행동하고 음란하고 방종하여 못하는 짓이 없어서 그 학도들과 사귀지 않고 무례한으로 지목됐다. 아버지 기문이 죄를 얻게 되자
뭐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신미대사에 어렸을 때 그 성균관에서의 그 동문수학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거지만, 실제 그 박백년의 이 기록은 굉장히 길고 아주 그 세밀한데도 불구하고 신미에 대해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비판적인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한 5, 6차례 정도 그런 반대 상소가 올라와서 8월 7일 날 문종은 그 우국이세 그 해각존자라는 그 명칭을 조금 바꿔가지고 여기 그 좀 바꿔서 이렇게 내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신미의 칭호를 고쳐서 대조계 선교종 도청선 밀전정법 승량조도 채용이려 비지상훈 도생임을 원흉무의 해각 종사 이렇게 해가지고 법호를 내리는데, 법호를 취소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것은 그 세종의 뜻이기 때문에 내려야 된다 해서 약간 명칭을 바꾸어서 이렇게 내립니다. 그래서 실록에 이제 나타나는데요. 따라서 그 이제 신미와 관련된 그런 실록의 기사를 살펴보면, 신미에게 법호를 내린 이유는 문종은 그 세종의 명으로 내리는 거다. 뭐 법호가 신미가 뭘 잘했고 못했고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 세종의 명으로 절대적으로 이건 중요한 것이다. 세종의 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또 문종은 신미가 그 세종과 만난 그 해를 병인년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문종은 해각존자의 법호를 그 유학자 대신들의 반대 상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지만 그 직함은 좀 변경해서 내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세종이 이렇게 법호를 내린 것 가운데 가장 그 유생들의 반대가 심했던 그 법호의 내용이 우국이세라는 말인데, 어떻게 이제 신미가 이렇게 우국이세라는 것은 나라에 큰 도움을 주고 백성을 이롭게 했다 하는 이런 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느냐 하는 그런 뜻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신미가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하물며 석보상절을 그 언해한 것조차 일체 언급이 없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극단적으로 인신공격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거는 뭐 모르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그런 기사들이 나타나요. 신미를 승려로서 비난하는 것이 대다수이고, 성보상절 등의 언해 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어 한글과 관련된 일은 세종 이후에는 알지 못하는 일임을 알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세종이 이 법호를 내린 추론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신미는 1447년 7월을 완성된 석보상절 언해의 직접 번역자로 참가하여 한글 언해에 굉장히 유창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또 신미는 소원왕후의 그런 승하시에 법회를 주관할 정도로 왕실과 깊은 관계에 있었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실록의 기사로만 봤을 때는 우국 2세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큰 업적은 실록에는 기사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유는 사실 조금 좀 알기 어렵고요. 그러나 당시 유학자 중심의 사회에서 신미가 세종으로부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고려시대 그 왕사에 준하는 그런 법호를 받은 것은 세종으로 하여금 절대적인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서밖에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충분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을 때 세종이 한글창제에 고민하고 있을 때 범호 등의 지식을 전달해 한글창제 실질적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려는 추론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한글창제 신미를 보게 되면, 사실 이 1443년 12월 이게 이제 그 최초의 그런 한글창제를 알린 건데요. 그 다음부터 3년 뒤 1446년 9월에 해례본이 완성이 되고, 바로 그 해례본이 완성된 그 다음 해에 석보상절 24권이 그 신미대사가 아주 적극 참여를 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신미대사가 반드시 그 1446년부터 알게 됐다라고 하기에는 뭐 이런 어떤 한글 창제 기간도 길진 않지만 상당히 그 한글 창제에 대해서는 깊이 관련돼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글을 세종이 단독으로 만든 것이라면 신미는 어디서 한글의 그런 체계를 배워서 언해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문제, 이런 문제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최시선 우리 그 교장 선생님, 최시선 선생님이 이런 문제 그
의견 제기를 상당히 많이 하신 거를 저도 들었어요. 그 다음에 1443년 12월 한글을 창제했다는 기록 실록에 나와 있는 이상 해례본이 간행되는 3년 뒤에 그런 경과는 거의 다 알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신미가 거기에 참여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실제 세종이 신미에게 우국이세 법호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1443년 한글 창제 당시에 어떠한 형태로든 세종에 도움을 주어 큰 걱정을 덜어주었다고 하는 그런 어떤 큰 어떤 도움이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미대사의 행장 그 모습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신미대사의 어떤 그런 생애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 신미대사와 관련된 신미대 평전을 쓰신 우리 훈민정음 기를 쓴 박혜진 선생님 책에 근거해서 살펴보면은요. 그 1403년 그 신미대사는 세종대왕보다 6살 그 밑에 그 나이이고요. 1403년에 태어나셔서 아버지는 김운, 그리고 본관은 영산 김씨 장수파, 그리고 어머니는 그 예문관 대제학을 역임한 이행의 딸인 정경부인 영이씨, 성명은 김수성. 그래서 집안은 뭐 굉장한 그런 관리 집안인데, 그리고 그런데 이제 좀 문제가 생겼죠. 그래 13세에 그 성균관에 입학을 했는데 15, 그 다음에 그 14세 때 그 아버지가 그 이렇게 유배를 받아요. 이건 태종에게 이제 눈밖에 나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던데, 어쨌든 태종에게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직접적으로 태종의 그런 어떤 비를 상하는 그런 일로 유배를 가셔가지고 이 김수성 우리 그 김수성의 첫째 아드님도 성균관에서 퇴출이 되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당시 박팽년은 굉장히 그 성균관에서 뭐 못된 일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나중에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5살에 그 외할아버지 주선으로 함호당 득통을 은사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호당 득통은 당시 이제 그 대자암의 주지이기도 하고 왕실과도 깊은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시봉을 하면서 그 신미대사는 왕실과의 그런 관계도 이렇게 쌓아 나간 거죠. 그 다음에 1424년에 태종 그 3주기를 맞아서 세종은 대제암에서 법회를 열었는데, 뭐 당연히 이제 이때도 그 신미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고요. 그 다음에 요 법회 이후에 이제 복천사로 내려가서 그 법주사에서 수미를 만나고 또 복천사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443년, 뭐 요건 이제 우리 박혜인 선생님의 그런 어떤 그 평전에 보면 그 한글이 만들어지던 그 실록에 그 한글이 만들어지던 게 1443년 12월인데, 이 전에 그 신미대사와 그 세종대왕께서 만난 그런 어떤 사실을 조금 기록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종교 1443년 12월에 훈민정음이 창제되었다고 실록에서 발표되고 나서 그 다음에 1443년 2월 달에 이제 최만리의 그 반대 상소문이 올라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종대왕께서 청주 쪽에 이제 초수 그 행명을 하게 되는데, 뭐 이것도 한글하고 관계가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은 사실 한글 관계가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차를 하십니다. 그리고 1446년에 소원왕후가 수양대군 집에서 돌아가시고, 그 수양대군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소원왕을 위한 그런 법회를 그 수양대군과 신미가 주관을 하고요. 그다음에 1449월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표되고, 또 그해 12월에 이제 그 세종께서 그 수양대군에게 그 석보상절 그 간행 석가 일대기를 기록 출간하라는 그런 어명을 내리는데, 그래서 1447년 7월에 석보상절이 이렇게 간행이 되고요. 이 석보상절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마 만들어졌으려 추론되는 월인청강지옥도 11월 달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세조 때 월인석보로 이제 다시 출간이 되는데, 어쨌든 석보상절이 이른 시간에 이렇게 만들어진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1448년에는 세종께서 궁궐 안에 내불당을 지으라고 하는 이런 어명을 내리는데 굉장히 아주 많은 그런 어떤 반대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1449년에는 세종께서 복천사를 신미가 거주했던 복천사를 원찰로 삼는다는 그런 교서를 내리고요. 1450년에 이제 세종께서 신미를 불러들였다는 기록도 있고, 그리고 그해 2월 17일 날 세종대왕께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1450년에 이제 문종께서 그런 해각존자의 법호를 내리고요. 그 다음에 1451년에 복천사 중창불사가 마무리되고, 신미대사는 사실 이제 이후에 문종, 단종, 세조, 그다음에 예종, 성종 때 이르기까지 총 1480년에 돌아가시는데 78세로 천수를 누리시고 또 아주 각종 불정 간행, 언해 사업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불교계를 드높이고 또 한글을 이렇게 홍보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신미대사 행장을 통해서 살펴보면 신미대사가 세종과 만났을 가능성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종 3주기 때의 법회에서도 그렇고 또 세종의 명으로 복천사에 오라고 했던 것도 그렇고 또 당연히 이제 소원왕후 승하 때 불사에도 신미가 주관을 했기 때문에 만나서 그리고 석보상절을 완성시키는 7, 8개월 사이에서도 충분히 가능했고 그 다음에 경복궁에 내불당을 짓고 낙성회를 가졌을 때도 충분히 만났을 것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세종은 신미가 주석하고 있는 복천사의 원찰로 삼다는 교서를 내린 것을 통해서 신미와 밀접한 그런 어떤 관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1450년 병이 이제 깊었을 때 세종의 명으로 궁궐에도 들어가시고 그래서 세종대왕과 신미는 아주 그런 어떤 만날 수 있는 충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한글 창제하고 이런 관계에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신미대사의 행장을 살펴보면 실제 한글과의 관계는 후대 석보상절의 편찬에 분명히 관여한 기록이 나타난다. 석보상절은 1447년 신미 45세 7월에 전 24군으로 왕관된 석가일대기를 한글로 언해한 것이다. 이 석보상절은 전년 1440년 12월 세종의 명을 받아 수양대군이 책임자가 되어 7, 8개월 만에 완성시킨 즉 이 책에 쓰여진 한글 언해는 신미와 동생 김수원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한글 창제가 오로지 세종 독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면 신미가 어떻게 24권에 달하는 책을 언해할 수 있었을까? 기존의 한글 학계의 주류 견해인 세종 단독 창제설에 의거해도 한글의 사용을 실제 유창하게 언해한 신미는 그 이전부터 한글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종과 신미의 관계는 수양대군을 중심으로 한 가족들 이외에는 알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세종과 신미의 관계는 어디에서부터 연유하였다고 할 수 있을까? 필자는 상식적인 입장에서는 1443년 12월 한글 창제를 공식적으로 알린 실록의 시점부터는 신미가 끼어들 여지는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한글 창제의 기사를 살펴보면 신미는 한글 창제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한글 창제 시 불교 승려로서 범어 등의 언어적 지식을 세종에게 알려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 실록에 나타나는 첫 기록이 요거거든요. 세종 25년 1412월 30일인데 실록의 기록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요.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를 모방하고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의 글자를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요 초성, 중성, 종성 이런 식의 얘기는 한자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최만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최만리의 반대 상소문에 나오는 요게 1444년 2월 20일자 실록 기록인데요. 서록 말하기를 업무는 모두 옛 글자를 본뜬 것이고 새로 된 글자가 아니라 하지만
글자의 형상은 비록 옛날의 전문을 모방하였을지라도 음을 쓰고 글자를 합하는 것은 모두 옛것에 반대되니 실로 의거할 데가 없다. 실로 의거할 데가 없는 독창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를 최만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은 한자하고 전혀 다르다. 이런 얘기를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예, 사실 우리 그 한글 창제와 관련해서 기존 뭐 한글 학회에서도 그 한글 창제는 뭐 독창적인 것은 맞지만 그 한글 창제 이렇게 그 언어 해례본 등을 보면은 뭐 중국의 이런 음성 체계하고도 관련이 있고 중국하고 어떤 관련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만리의 이런 어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전혀 다른 문자 체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는 명확한 독창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독창적인 것이 그 어떤 계기로 인해서 만들어졌는지가 사실 실록의 기록은 그게 전부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그 어떤 영향을 우리 그 불교계에서 특히 신미대사가 주었다 하는 것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인데요. 그랬을 때 이제 한글 창제 기사에 나온 한글의 특징으로 살펴보면 한글은 중국어와 전혀 다른 체계를 갖는다. 글자 형태는 옛 전자를 모방했다. 초, 중, 종성으로 나누어지고 이것이 합쳐져 글자를 이룬다. 글자로서 다양한 말을 표기하는 것이 아주 무궁하다. 그래서 반대상소를 올린 채말리의 글에서도 한글은 중국의 글자와 다른 독창적인 언어 문자 형태를 갖는 글자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신미대에서 한글 창제 기여 가능성은 중국 한자 체계와 다른 자음 모음 구성의 범어에 대한 지식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범어가 자음 모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범어의 자음 구조를 알려줌으로써 글자의 생성 원리와 발음 체계를 알려줄 가능성이 있다. 그럼 범자의 체로 발성되어 쓰여진 전통적인 진원다란이 등을 실제 세종에게 시연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고려시대 이후 전승되어 온 진원다란이의 발음 체계에 근거한 범자의 체계를 전해받은 세종은 독자적인 글자의 형태로서 한글을 창안하여 훈민정음을 반포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이제 오늘 그 강의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본 강의는 위대한 세종대왕께서 왜 신미에게 당시 유교 중심의 사회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불교 우대의 상징으로 그런 법포를 내렸을까를 살펴본 것이다. 법포를 내린 뒤 일어난 반대 상소 등을 살펴보면 신미가 한 일은 세종과 가족들 이외에는 알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인연이 있었던 유학자 관리들조차 신미가 무엇을 했는지는 몰랐고 몰랐기에 신미에게 내려진 불교 우대의 징표는 극렬한 반대를 일으키는 기저가 되었다. 세종이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알고 있음에도 신미에게 큰 법포를 내린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 분명한 사실은 신미는 왕족과 긴밀한 그런 그 관계가 있는 사찰인 대자암의 주지로서 왕궁의 법회를 주관하였고 석보상절의 언해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세종 말년에 세종의 명으로 궁궐에 들어가 세종에게 크게 위안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러한 이유로 세종이 법포를 내렸을까? 필자는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신미가 석보상절 언해에서 보여준 한글 언해 능력은 세종과 함께 궁구한 덕에 나타난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 석보상절의 출간이 한글 창제를 알린 1440 12월과는 불과 3, 4년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기에 한글 창제 과정에 신미가 참여했을 가능성도 높다. 다시 말해 신미는 어떠한 형태로든 세종의 자문에 응하고 한글 제작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의 하나가 훈민정음 해례본의 내용에 보이는 범어와의 관련성이라 할 수 있다. 세종은 이러한 한글 창제와 관련된 일을 신미와 함께 하였기에 그런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 법포를 내린 것으로 따라서 법포는 한글 창제라는 위대한 세종의 뜻을 펼 수 있도록 도와준 신미에게 내린 보답의 징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저의 그런 결론인데요. 사실 제가 그 이전에 실단범자 강의 이런 데서는
그 제가 이제 범자 또는 범어와의 그런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언급을 좀 했고요. 또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했는데 사실 신미대사의 그런 행장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그 부족했던 행장을 살펴보는 데 좀 부족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미대사의 그런 행장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그 한글 창제와 맥락이 닿을 수 있을까? 뭐 우리 주류 학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혀 무관계할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입장에 살펴보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어떤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고도 그런 어떤 그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범어 범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우리 뭐 동아시아에서는 7, 8세기부터 전해졌고 또 그런 특히 우리 진원집 같은 데서 그런 범자, 범어에 대한 그런 문법적인 것도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훈민정음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그 배경 속에 세종대왕에서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신미대사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독창적인 그런 어떤 한글의 그런 그 우리 글자 표기 이런 거는 뭐 세종 천재적인 세종대왕께서 상당히 그 뭐 거의 뭐 만드셨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불교계에 뭔가 이렇게 그 신미대사가 그런 어떤 범어 범자 이런 거에 대한 도움이 그런 한글 창제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갖는데 뭐 그런 것들이 뭐 주류 학계뿐만 아니라 한글 이런 데서 뭐 불교 얘기만 하면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손사래를 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오해를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좀 뭔가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싶어서 이런 걸 만들어 보았습니다. 뭐 사실은 사실대로 좀 받아들일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뭐 어쨌든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고요. 오늘 저의 한글 창제와 불교 강의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요 다음에 그 다른 그런 어떤 좀 도움이 되는 자료를 갖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